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사랑에서 목요 라이브에서 주최하는 오늘 강연에서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알다시피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유해를 서거 78년 만에 유해를 봉안하셨고, 또 이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다가 안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일부 보수 단체나 혹은 언론사에서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혹은 잘못된 그 자료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오해가 상당히 증폭되고 그것이 굉장히 논쟁화되다시피 해서 오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뭐가 이 잘못 와전됐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 홍범도 장군 나아가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어떤 그 성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에 의해서 오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만약에 과가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것이고, 또 공에 대해서는 공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과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생을 80년이나 잡고 80을 살면서 잘못되나 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역사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의해서 역사적 평가가 공과 과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뭐 100% 공이 있고 전혀 뭐 과가 없다,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논쟁화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잘못된 이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에 상당히 오점을 남기는 그런 어떤 현재의 이 작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크게 그 본론을 한 3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우선 홍범도 장군이 걸어온 발자취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언론사나 어디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잠깐 개론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에 있어서 가장 증폭되는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께서 40, 50대, 60대, 70대는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도 자세하게. 그러나 최근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논쟁에 있어서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관성에 있어서 자유시 참변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어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좀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주요 논쟁을 3가지로 잡아보고 그다음에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서 주요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크게 언론사 한 4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범도 장군이 건국 훈장,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 훈장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느냐? 전투기 봉안을 하는데 전투기 6대가 호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통령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 굉장히 그 반민족적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이념 프레임으로 또 이 홍범도 장군을 그 프레임을 놓고 지금 현재 이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언론사, 여론을 주도하는 이 언론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면서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독립군 몰살 가담한 홍범도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주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는가? 이것이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 논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 8월 19일자 보도 기사로 해서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 이 가짜로 잘못된 오해로 이렇게 여기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소련군 팬들의 자유시 참변 가담, 홍범도 반민족 행위 이게 뉴데일리라는 신문에서도 이렇게 또 보도가 칼럼이 나가고 또 볼셰비키 혁명 홍범도에 바치는 최고의 동아일보에서 칼럼으로 또 이렇게 나가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래서 또 그걸 잘 모르는 국민들은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좀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그 자료, 보도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하면 굉장히 교묘하게 이 문구를 조정해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오해를 낳게끔 기술을 해놨어요. 저도 칼럼을 한 열 몇 번 가까이 써봤지만 이 단어 하나 또 조사 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확 바꾸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쟁을 좀 가열시키는 이런 언론사의 이 보도 행태들에 있어서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칼럼 내용들, 보도 기사 내용들을 구조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뒷부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자, 본론 첫 번째에서 홍범도 장군 생애에 대해 발자취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에 8월 27일 날 평양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9살 때 그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15살 때 1883년 15살 어간에 평양 가명에 있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하는데 그때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한 4년간 근무하다가 위 상관이 장교가 이렇게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으니까 굉장히 하극상을 일으키고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제집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서 노동을 하다가 또 이 사장이란 사람이 한 4개월치 임금을 막 지불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때렸는데 그게 이제 또 저기로 사망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이 마지막 피난처를 이제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라는 곳으로 추가해서 거기서 홍범도 장군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 조지 스님한테 문자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역사도 배우면서 역사 의식을 고취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이 무장 의병 투쟁 혹은 독립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상적 어떤 그런 기반을 거기서 고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의병 때는 일본군 한 10여 명을 사살을 하고 또 1907년도 정미의병 때는 600여 명의 의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강원도와 한경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약 37회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에는
안타깝게도 그 아내 이옥구라는 그 아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이거 이제 일본군 그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또 같은 동년 동월 6월 달에 한경도 정평배기 전투에서 아버지와 같이 전투를 하다가 또 일본군 총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은 홍범도 장군에게서는 아주 그 불운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홍범도 장군은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바친 겁니다. 자, 앞서 의병으로서의 홍범도 장군이라고 이렇게 서제목을 붙였는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가 병술 구치를 당했죠. 29일 날은 그걸 밖으로 선포한 거고, 8월 22일 날 이게 우리나라가 주권이 뺏기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투쟁은 의병이지 독립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10년 8월 22일 이후에 각종 무장 투쟁은 그걸 독립 무장 투쟁, 독립 운동이라고 합니다. 독립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의병 투쟁이에요. 나라는 있으나 외적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의병 투쟁이 있었고, 또 이 일제 치하 전에 각종 그 일본 그 외세 침입에 맞서서 또 이렇게 일본 외제에 맞서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의병 투쟁이라 합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의병 투쟁이라고 그러고 이에는 독립 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장 독립군으로서의 홍범도 장군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대한사랑 회원님께서는 특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1911년에 이 홍범도 장군이 오동진 장군이라는 그 장군과 함께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말이죠, 한당고기 초간본 30권을 발간하는데 그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어떤 국통맥을 밝히는 이 엄청난 우리의 그 유산이죠. 이 한당고기를 발간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 광복 운동 혹은 교육 운동에도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계사에서 주지 스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역사 공부, 역사를 배움으로써 그런 의식이 싹트게 됐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1911년도에는 이런 한당고기라는 엄청난 우리 인류 문화 유산을 이렇게 있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한당고기가 바로 우리 국통맥을 밝히는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권 회복 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줬다. 이런 것들이 이 압록강 너머의 서간도나 북간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참 높이 기대할 부분입니다. 1919년에는 또 어떤 적이냐면, 이때 3.1운동 이후에 비폭력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무장 투쟁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대한독립군이라는 조직을 하면서 함경도, 해산진,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제 최초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 동년 10월달에 1919년 10월달에는 평안문도 만포진에는 일본군 그 70여 명 수비대를 또 사살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돼요.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전과가 되겠습니다. 이 국내 진공 작전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에서는 1920년 1월 달에는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요원들이 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무장을 갖춘 국권 회복운동에 나서자라고 신년사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포에서 첫 번째 승리가 뭐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7일 날 봉오동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두죠. 두 번째는 동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청산리 일대에서 또 일본군을 엄청나게 또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죠. 자, 여기서 저도 과거에 7년 동안 군 장교로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말 그대로 민병대입니다. 정규군의 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말이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이런 민병대가 홍범도 장군이니 김자진 장군이니 최진동 장군이니 안무 이런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캐거입니다. 정규군에 맞서서. 저쪽이 민병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의 민병대가 아니라 저기는 정규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 장교들이, 일본군 장교들이 철저하게 근대식 교육, 근대식 군대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정규군이에요. 그 정규군에 맞서서 봉오동 전투에서 157명, 이건 독립신문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1200여 명을 사살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큰 쾌거입니다. 정규군 한 명당 독립군은요, 이 민병대 독립군으로 한 15명, 10명의 가치라고,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장력이랄지, 또 그네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군 전술,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은 아마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독립군 한 10명에서 15명의 무게와 같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전투고요. 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 그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각종 의병, 그런 통해서 굉장히 3.1운동 통해서 굉장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왔잖아요. 그러나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정규군에 맞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큰 크기이면서 우리가 향후 해방 전까지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정신적 유무형 자산이 됐다는데 이 두 전투가 갖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홍범도 장군이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의병으로서의 홍범도 장군과 또 무장투쟁가로서의 홍범도 장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유시 대해부로, 참변 대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좀 지도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이 지도가 보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서간도고, 여기는 북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해주고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그 다음 옆에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걸 자유시가 여가 있어요. 자유시가 아니니까 여가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지도의 그 현황을 보시면, 자,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본군이 이제 보복이 들어옵니다. 보복이 들어오는데 약 한 5, 6만 명이 이 만주 지역 일대를, 요 일대를 거의 토벌 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군 5, 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그 병력이 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는 일본군 20사단이 경성에, 즉 한양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19사단, 나남사단이라고요. 한경북도 나남에 주둔했다고 해서 나남이라고 하는 나남사단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일본군 19사단이고요. 그 다음 1918년에 그 체코 군단,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체코 군단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운반해 오는데, 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혹은 캐나다 이런 연합국들이 병력을 보냅니다.
시베리아로 또 러시아로. 그때 일본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이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 몇만을 보내냐면 일개 군단보다 많은 7만 5천 명의 일본 정규군을 시베리아로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그게 역사에서는 그것을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918년부터 1922년 10월 25일 날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시베리아 지난번에 옛날에 다른 그 강연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체코 군단이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그 부대예요. 이 동유럽에서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체코 군단이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한 6만 명이 오게 되고 이것을 안전하게 이송해서 유럽의 서부전선으로 투입해서 독일군과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독일군과 이렇게 맞서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그 전리품으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얘들을 그쪽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그런 연합군들이 그 러시아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데는 한 2만 명 내외 뭐 몇천 명 내외인데 일본만 7만 5천 명을 이 시베리아 일대로 출병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의도는 뭐냐? 바로 시베리아를 점령을 하기 위한 대륙을 진출 및 대륙 점령하기 위한 전초전의 역할 차원에서 이 시베리아 출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만 5천 명의 병력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때 이 병력의 일부 13사단과 14사단이 바로 또 만주의 우리 독립군 터프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19사단, 20사단 일부 병력이 또 이쪽으로 투입하게 되고 여기에 있던 관동 도독부를 담당하는 또 수비대가 또 이쪽으로 만주 쪽 이쪽 지역 일대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각종 그 크고 작은 조직들이 많죠. 그 조직들이 단체들이 나중에 이쪽 밀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도 참변은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11월 달, 20년 11월 달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하자 이 보복으로 이제 이 한인들이 살고 있는 북간도, 남간도, 북간도 이때 지역을 한인들을 무지하게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3,800명에서 많게는 만여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자행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선교사들이 그 현장들을 처참한 현장들을 목격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본국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 간도 대참변이라는 것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 그때 우리 독립군들은 계속해서 살 곳이 없으니까 은폐할 곳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요. 토벌대들이 워낙 6만 명, 5만 명이 이 전체를 다 커버하니까 못하니까 밀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대략 한 4천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 연해주에 있는 우리 그 독립군 부대들고 또 이 만주 간도에 있는 이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자유시로 이렇게 집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자유시가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논쟁을 야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큰 배경이 되는데요. 자, 자유시 참변이 어떤 것이냐? 이제 앞으로 딱 다시 가서요. 자, 자유시 참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자유시 참변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이것을 강연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중 강연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들끼리 모임에서 했던 그런 토론이랄지 이런 회의 같은 게 할 때는 다 아니까 아무어 하는데 대중 강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한 그 산물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자유시 참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러시아의
내부의 어떤 배경과 또 연해주 한인들 간의 그런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선 자유시 참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국제정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 이 한인들 간의 내부에 했던 그 헤게모니 싸움, 권력 투쟁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또 러시아 안에서도 또 이 권력 투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삼중적인 어떤 그 관계가 역학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유시 참변을 한마디로 뭐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러시아 문서니 일본 문서니 또 중국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막 이 발굴이 되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던 그 자유시 참변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그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자료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 내용들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그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자유시 참변 100주년을 기해서 그 학술회의를 했는데요. 그 학술회의를 나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그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자유시는 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자유시 바로 스보보둔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러시아의 저쪽 이 제야강이 흐르는데 그 제야강이 나중에 흘러서 흑룡강하고 만나게 돼요. 그 흑룡강하고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흑하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명 이름이 있는데 그 헤이허라고 합니다. 헤이허, 흑하. 그래서 흑하사변이라고도 하는데 좀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제야강변에 있는 이 자유시가 스보보둔이라는 이 자유시가 이 당시에 러시아 볼셰비키의 적군들이 당시에는 러시아는요 짜르가 붕괴되고 나서 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볼셰비키 혁명의 군대들을 적군이라고 그러고 짜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복벽주의 운동이 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네들은 반혁명군, 즉 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적군, 백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적군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군대고 백군은 짜르가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희망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반혁명군이 바로 백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전역이 백군하고 적군하고 무장투쟁, 즉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천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국주의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그 백군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 지원을 하죠. 결국은 지원하는 것도 진실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시베리아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백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21년도에 가면은요. 18년도에 3월 달에 4월 달에 일본군 출병이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이 7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베리아나 이쪽 바이칼 호수 주변까지 이렇게 일본군들이 치고 들어가는데 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게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영토가 넓고 또 중간에 이 적군의 이 빨치산 투쟁, 게릴라 투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일본군 자체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또 각종 그 전염병, 매독 이런 것들이 이 출몰을 해서 말이죠. 약 5천 명 가까이가 일본군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식량들, 본국에서는 쌀이 없는데 그 쌀을 군량미로 막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되냐? 오사카에서 쌀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시베리아 출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산미 증식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군산항 이제 목포항에서 쌀 엄청나게 막
수탈해 가죠. 그게 뭐냐? 본국 일본 본토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인구는 불어나고 그러면서 쌀 생산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반도에 우리 조선의 간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쌀을 여기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쌀 생산량을 증식시켜서 본국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값이 안정해야 체제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일부가 이제 이 7만 5천 명의 식량으로 그 쌀이 그쪽으로 방출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베리아 출병에 대해서 회의감을 일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연합군에서 야, 너네 7만 5천 명을 보낸 의도가 뭐야? 시베리아 너네 그쪽 일대를 다 점령하기 위한 너네 그런 의도냐? 이런 그 연합국들의 강한 질타와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일본이 결국은 철군을 하게 돼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철군 완료는 1922년 10월 25일경에 철군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 일본은 러시아하고 어떤 협정을 맺느냐. 그냥 철군하면 안 되죠. 조건을 달아야죠. 자, 뭐냐. 한반도, 즉 압록강, 두방강 이북에 있는 이 만주에 있는 간도에 있는 여기 북간도니 서간도니 이 연해주에 있는 이 한인, 조선인 독립군들을 처리해야 달라. 처리해주면 우리가 철군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 대련하고 저쪽 장춘이나 이런 데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서로 밀당을 해요. 볼셰비키 러시아하고 이 저기하고 일본군, 이 시베리아 출병하는 일본하고 계속 밀당을 합니다. 일본 제국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알았다. 볼셰비키에서는 일본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을 처리하겠다. 저네들을 우리 적군 애하로 편입시켜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오케이. 그럼 너네 빨리 철군해라. 왜냐하면 러시아 적군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백군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전 지역을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결국은 전 지역을 통일할 수 있으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서 자꾸 백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계속 적군을 공격을 하니까 얘들이 굉장히 코너에 몰립니다. 근데 마침 일본이 이제 철군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인 독립군들을 통제해라,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니까 바로 철군에서 군대를 빼겠다라고 무언의 비밀의 합의가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대외적인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된 대외적인 첫 번째 여기 원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이제 내부적인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그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코민테른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공산당이라는 코민테른.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별로 있는 공산당들을 하나로 뭉치게 단일 대우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 뭐냐? 그 코민테른이라는 거 있거든요. 코민테른의 동양 비서부의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슈미야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 부장으로 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극동공화국, 시베리아에 극동공화국이 있어요. 극동공화국은 여러분 좀 들어봤으면 모르겠지만 극동공화국은 이 국동공화국은 이 러시아 백군하고 일본군들과 또 적군하고 볼셰비키 적군하고 이 충돌을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라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1920년에 만들어 놓은 이 천리 말해서 괴뢰 국가입니다. 공화국입니다. 극동공화국이라는 게 결국은 볼셰비키가 국동에다가 만들어 놓은 괴뢰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극동공화국이 1920년에 만들어서 22년에 12월 15일 날 이제 이 소비에트 중앙 정부에 이제 편입이 돼서 이제 소련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20년, 21년, 22년, 이 3년 동안 극동공화국이 있으면서 이 당시에 그 극동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크라스 노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코민테른의 슈미아스키라는 사람하고 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가 1920년에 말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련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모든 그 위임을 받고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 부장으로 이르츠크 쪽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극동공화국 대통령이었던 크라스노쇼코프라는 사람하고 권력 투쟁을 해요. 결국은 뭐냐? 이 슈미야스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슈미야스키가 승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코민테른의 동양 비서부는 바로 누구를 지지했느냐? 바로 이르츠크 고려 공산당을 지원을 해요. 그 이르츠크 고려 공산당은 결국은 뭐냐? 이 한인 2세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적인 사람들입니다. 한인들이지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창하게 되고 러시아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르츠크 고려 공산당이요. 이들은 굉장히 이 뭐랄까 볼셰비키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세력들인데 이 산하에 그 자유 한인 대대가 있거든요. 오하무기니 최고려라 이런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군대인데 이게 자유시를 수비하는 수비대예요. 그래서 그 토착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인 자유 대대인데 이 대대가 있어요. 이 대대하고 라이벌이었던 게 뭐냐? 바로 연해주 지역에서 이 빨치산 투쟁, 일본군과 백군에게 맞서서 척격한 전공을 거두었던 바딜리아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사할린 부대가 있어요. 사할린 부대, 사할린 의용대라고 하는데 이 의용대가 자유시로 갔는데 자유시로 다 모이니까요. 독립군 부대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죠. 거기서 이제 이 두 부대 간에 이제 이 뭐랄까 주도권 싸움. 누가 3,000명, 4,000명이 되는 이 자유시에 집합해 있는 독립군들을 누가 통솔을 할 것이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도권 싸움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이 공산당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리츠크 고려 공산당이 있고 하나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상해파 고려 공산당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편의적 공산주의, 즉 공산주의를 하나 수단으로 삼으면서 독립투쟁을 추구하는, 독립투쟁을 시행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단체가 바로 상해파 고려 공산당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 바로 이동휘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분이 그 당시에 20년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국무총리를 할 때 레닌으로부터 200만 루블을 받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60만 루블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금을 횡령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유명한 레닌 자금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희가 이에 대한 그 책임을 물고 이제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면서 다시 또 간도로 넘어가서 이 간도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자유시로 가는데 이끌고 가는데 또 옆에서 굉장히 주도하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시로 가면은 총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준다라고 이렇게 막 선전선동을 해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당시에 그 간도, 북간도나 남간도, 북간도, 서간도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다가 중간에 빽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중간에 거기에 자유시에서 눌러앉지 않고 병력을 일부 데리고 다시 간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자진 장군 1930년대에 가서 29년도에 30년도에 박상일이라는 그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저격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 배경인데 이제 이 자유시에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이르츠크파 고려 공산당인데 이르츠크파 고려 공산당은 굉장히 마르크스주의가 강한 이 볼셰비키하고 굉장히 그 관계가 친밀한 그런 단체고 상해파 고려 공산당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대체로 강하면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는
어떤 편의적 공산주의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동양 이 국동공화국에서는 이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세력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에서 첫 번째는 이 상해 고려공산당의 그 국동공화국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등등해요. 그러면서 그 산하에 있던 사할린 의용대, 다른 말로는 대한의용대라고 하는데 그 사할린 의용대의 그 리더였던 박일리아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초기에는 이 자유시에 모여 있는 독립군들을 자기가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20년대 말에서 21년 2월달 어간까지 그 상해파 지지를 받은 국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상해파 고려공산당 예하의 사할린 의용대 박일리아가 주도하는 세력들이 독립군 전체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그리고 최진동 장군, 안무 장군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사할린 의용대에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1921년 3월 달에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뭐냐? 앞서 내가 말했다시피 코민터닌의 동양 비서부에 있던 슈미야스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면서 그게 이제 1월 중순에 부임을 해요. 1921년 1월 중순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국동공화국의 대통령하고 권력투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결국은 시베리아, 바이카르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의 모든 이 정치와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할린 의용대는 이제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복잡한데 거기 이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가 지원하는 이리츠크 고려 공산당 안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같은 그 한파인데 이 대한국민의회는 뭐죠? 오리지널 저기가 이 고려 공산당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1919년 3월 1919년도에 막 우익적인 성향의 길을 걷다가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좌익의 길을 걷다가 하면서 이 쥐조 없이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강했던 조직인데 이게 이리츠크 고려 공산당 쪽으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랄지 사할린 의용대에서는 야, 대한국민의회 저 사람들이 실개 붙었다 간 붙었다 했던 저런 조직들이 어떻게 저런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편입되란 말이냐. 못하겠다.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저희들은 저런 저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자질이 없다. 그리고 이리츠카 고려 공산당 그 한인 자녀 2세로 이루어진 이 자녀들도 이 사할린 의용대랄지 이런 사람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백군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그 빠치산 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공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유시에서의 주도권을 동양 비서부의 코민테른을 등에 업고 이네들이 이제 또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극동공화국의 그 지원을 받았던 이 대한의용군, 사할린 의용대라고 합니다. 사할린 의용대가 이 여기 박일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를 들죠. 자, 반기를 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뭐가 터지냐? 바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이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코민테른의 동양 비서부장의 슈미야스키의 지원을 받은 이리츠크 고려 공산당이 그 고려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자유한인 대대가 있어요. 거긴 오하묵 최고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력하고 국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지지를 받은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그 애하의 자유한인 대대, 그 대한의용대대, 대한의용군 사할린 의용대 똑같은 명칭입니다. 이 세력 간에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 투쟁이 결국은
에하의 무력 투쟁으로 확전되는 사건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결국은 뭐냐? 코민테르 동양 비서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 이르츠크바 고려공산당의 자유한인 대대가 독립군을 전체를 통솔을 하는 것이 1921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드니까 반기를 드는 세력들은 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이쪽으로 편입되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사할린 의용대는 왜 우리가 무장 해제하면서 너네 자유한인 대대로 우리가 표짐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너네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홍범도 장군이라 했지, 최진동, 지청천 이런 장군들은 정세를 보니까 힘이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빨리 뭔가 통합을 이루어서 이 무장투쟁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에서 지원하는 이 이르츠크바 고려공산당 자유한인대대 이쪽으로 이 홍범도 장군이 그쪽으로 부대를 이끌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할린 의용대는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하라는데 안 하고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21년 이 홍범도 장군이 상대편으로 이 자유한인대대로 그쪽으로 편으로 가게 된 것이 1921년 6월 2일인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그 6월 2일인데 그해 6월 28일 날, 27일 날이죠. 27일 날 이제 이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 산하에 있던 적군 29연대가 29연대에 기병대 560여 명, 장갑차, 뭐 여러 가지 중무장 한 1,300에서 1,400여 명이 바로 사할린 의용대를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군이 투입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좀 뒤로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지형이 이런 지형이에요. 자, 보시죠. 자, 여기 지금 급수탑인데 이건 지금 유일하게 자유시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유적이 바로 이 급수탑인데요. 이 급수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쪽 뒤쪽에 우리 독립군 기지가 있어요. 이 상생방송에서 나온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프로에서 이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독립군 기지가 이 급수탑 뒤로 있는 거예요. 이쪽 뒤쪽으로. 지금은 이제 건물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앞에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고 이라가 이제 이게 수라세프카역이라고 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갈란다라 시올린 사령관, 그러니까 29연대의 이 컨트롤하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부대가 바로 장갑차를 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 우리 독립군 사할린 의용대를 있는 이 부대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각종 자료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0에서 600여 명의 독립군들이 거기서 생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군하고 싸워서 600명이 죽었다면 좋은데 내부의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된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의 근본적인 그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하고 극동공화국하고 권력투쟁에서 처음에는 극동공화국이 주도권을 잡다가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가 창설이 되고 나서 거기에 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 권력투쟁에서 이 동양 비서부장이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 지지를 받고 있던 이르츠크파 고려공산당 이 세력들의 산하에 있던 자유한인대대 즉 자유시를 수비하고 있던 자유한인대대가 결국은 독립군을 주도하는 독립군들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으로 득세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극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았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그 해하에 있던 사헬린 의용대, 사헬린 의용대는 다른 말로는 대한의용대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3, 4개, 5개 부대가 이게 혼성된 연합된 연합부대예요. 그 사헬린 대대가 이 자유한인 대대 이쪽 적군 부대로 편입하라니까 편입을 못하겠다. 결국은 버티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적군 29연대에 의해서 일방적인 무력 진압으로 약 300에서 600여 명이 그 현장에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제야강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또 익사사고로 해서 약 한 50몇 명이 죽었다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까지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60여 명이 뭐 가까이 100명 가까이가 제야강변에 피신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익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 900명, 800명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기 벌목공 시베리아 벌목 저기 노동 교화소로 보내져서 거기서 파견된 사람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머지 극열 분자들은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각종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한인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의 동양 비서부,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와 이 극동공화국 간의 이 순회들 간의 권력 투쟁, 그 애하에 또 한인 공산당, 즉 이르츠크 고려 공산당과 상해파 고려 공산당 간의 또 이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 그 밑에 있던 지원과 지지를 받은 무장 부대들 간에 또 이 군 통수권을 놓고 또 서로 충돌하는 사건, 무장 투쟁, 충돌하는 사건, 갈등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의 실질적인 진상입니다. 실체입니다. 사건의 실체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단순화시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외대의 박명률 교수라는 분은 오늘 저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 29연대, 적군 29연대가 기병 560여 명, 장갑차 뭐 해가지고 기타 보병 해가지고 1,300에서 1,500여 명이 진압을 할 때 그때 자유한인 대대니 우리 한인 독립군 부대들은 거기에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료들 다 발견이 돼서요. 그 주장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이 한인 대대를 그 적군하고 같이 섞어서 저기 사할린 의용 대대를 공격을 해서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한인 독립군들을 동원할 수가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증거 자료가 없어요. 우리 한인 대대가 동원됐다는 하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추정된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인터넷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자료들 다 추정된 자료들입니다. 증거 없이 그냥. 그렇게 갈등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건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사건이 진압되고 나서 사후 처리로 이 자유한인대대 내지 우리 독립군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사건 수습하는데 동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 홍범도 장군은 무엇을 했느냐? 그때 홍범도 장군은 물론 거기 자유한인대대에 가서 그 편에 섰지만 그쪽으로 돌아섰지만 사헬린 의용대를 무력 진압하는 데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독립군들이 홍범도 장군과 같이 전투를 했고 또 같이 전우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고록이나 주고받은 그 편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홍범도 장군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 산속 솔밭에 부대원들과 있으면서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한탄해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독립군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나 회고록에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홍범도 기념사업회에 거기 그 문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범도 장군, 즉
간도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군들은요, 뭐 한인 이리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과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홍범도 장군은 끊임없이 그 통합을 통한 어떤 단일 대우로서 독립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했던 사람입니다. 봉오동 전투 때도 대한북로 독군부라는 통합부대를 만들어서 투쟁을 했고요. 또 청산리 정주도 마찬가지고, 또 자유시로 이동해서 통합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할린보다는 이리츠크파 그쪽 계열이 힘이 더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이런 판단해서 그쪽으로 쏠려서 결국은 만약 홍범도 장군이 어떤 의지를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자기 부대원들을 끌고 그 사할린 부대를 진압을 했어야죠. 6월 2일 날 사할린 그 바길리아 부대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의견이 충돌이 생겨요. 거기서 바길리아라는 사람들하고 그 지도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국은 6월 2일 날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제 28일 날, 27일 날 그쪽 세력을 죽이려고 총불을 그쪽 들이댄다? 그거는 정황상 맞지도 않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솔밭에서 한탄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부대원들과 같이 그런 것들이 독립군들 간에 주고받은 서신이랄지 해고록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칼럼으로 이것을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자유한인대대랄지 진압군의 편에 서서 자유한인이라 여기 적군 29연대와 같이 편승해서 뭐 이렇게 다른 그 사할린 의용들을 참살했다라고 그렇게 이 칼럼을 이렇게 써놓은 그 칼럼들을 내가 바로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급수탑은 당시에 1921년 6월 27일에 일어났던 이 자유시 참변을 이 급수탑은 다 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켜봤던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급수탑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탑이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자,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쭉 했고, 자, 결국은 뭐냐?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한 그 결과의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진압을 당하죠. 진압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뒤처리들은 한인 부대가 투입이 돼서 뒤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해 1921년 11월 달에 이 당시 그 사할린 의용대에 이 진압을 당한 부대원들 중에서 생포된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관 3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 그 재판위원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재판위원장에는 최동순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 재판위원은 홍범도와 박승만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재판관으로 이렇게 선임이 됩니다. 자, 홍범도는 왜 여기서 재판위원으로 선임이 됐느냐? 이리츠크파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독립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덕망을 이용해서 재판의 위원으로 선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를 보시면 사형 선고랄지 총살형 처벌은 없어요. 다 보시면 그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명은 2년 징역형에 처하되고 5명은 1년 징역, 그리고 24명은 1년 집행유예와 17명은 방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1921년 11월 달에 있었던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이건 처벌력이
직결청이나 총살처형은 이런 재판에서는 일체 없어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 이 간도 참변을 통해서 엄청난 이 참변을 경험한 우리 독립군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 20년대에 우리 그 무장투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축되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세가 약화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또 나중에 양세봉 장군이니 지책정 장군이 다시 또 30년대 가서 재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 이때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이 김구 선생이, 안창호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갖게 됩니다. 반공산주의, 임시정부도 반공산주의 노선을 걷게 되면서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창호 선생이나 이 김구 선생이 그때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김구 선생의 이러한 이 반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 증오심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공간에서 해방 이후에 황국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해방되는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결국은 뭐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결국은 비명 행사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철저하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좌익도 흡수를 하고 또 색깔은 다르지만 이런 한민당이랄지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과 당과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네들하고도 제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경직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여튼 사상가나 민족의 어떤 그런 사상가나 민족주의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받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바로 이런 과거 트라우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좌익이나 이런 그 친일했던 그 단체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공산주의 세력들, 좌익 세력들하고 일체 상종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9년 6월 29일 날 바로 안두위에서 총탄으로 희생되는 그런 비운에 한 것도 바로 이 자유시 참변에서 오는 그 결과의 영향이 결국은 그분의 의식 속에 공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결국은 이것이 해방 본관에서 하나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큰 제약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김구 선생이나 이때 21년도, 22년도에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과 상처와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죠. 일본군하고 싸워서 500명이 죽었다면 그러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투쟁,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홍범도 장군은 저 이르츠크로 이동해서 거기서 적군 5군단 에하의 한인 여단에 배속이 돼서 거기서 대대장을 하다가 나중에 23년도에 전역을 하고 연해주로 와서 연해주에서 당시에 집단 농장인 농업조합에서 그 전우들과 같이 그 지역,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둔전, 즉 그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논밭을 일구는 그 땅을 둔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둔전을 일구면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세월 앞에 좌절하게 되고요.
좌절이라기보다도 당시 소련의 어떤 그런 관리들의 어떤 탄압. 왜냐하면 우리 조선인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빨리 이렇게 논밭을 일구어서 풍요롭게 뭔가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이 소련 관리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관리나 이 러시아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4년도에 홍범도 장군이랄지 이쪽에서 강력하게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하냐? 국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적을 받으니까 토지가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을 일구는데 농사를 짓면서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 바로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로 급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농산물이 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한인들 공동체의 생존권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을 확보 차원에서 제도권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 1927년 10월달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분이 무슨 많이 배워서 마르크스 이론을 알고 자본론을 알고 제국주의 이론을 알고 그런 그 사상가나 이론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말로 실천가예요. 실천가는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 실천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독립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투쟁가입니다. 무장투쟁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러시아 관리들의 행포에 계속 핍박을 받으니 이걸 제도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국적을 소련 국적을 받게 했고 또 그것을 완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그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 우리 한인들을 기득권을 생존권을 확보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37년도 8월 달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고려인 이주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7년도에 이주를 하게 되죠. 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때 간 인원들이 약 17만 1,600여 명입니다. 17만 1,600여 명이 200량의 그 기차에 타고 그 기차 안에는 뭐 농산물이랄지 또 이렇게 축산물을 운반하는 그런 어떤 허술한 그 기차에 이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에 고려인들이 한인들이 그 기차를 타고 3개월, 4개월, 5개월 이동해서 그걸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 소련 공산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범도 장군도 강제 이주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었죠. 같이 이 타슈겐트, 알마티,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게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나름 한인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 또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국장 그 수위를 하면서 또 연금을 일부 받지만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일부 받으면서 수위로서 그 고려 극장에서 수위 활동하면서 나중에 1944년 10월 25일 날 75세 일기로 이렇게 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주요 논쟁을 한번 보십시다. 자, 봉오동 청산리 대첩은 가장되었는가? 자,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가장됐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거 누굴 타겟을 하냐? 홍범도 장군을 타겟을 하는 겁니다. 이 폄하시키기 연결죠. 그래서 그네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 사사키 하루타카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일본군 전사자는 1명에 불과했는데 독립군은 24명이었다. 봉오동 전투에서요.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 전사자는 11명이고 부상자가 24명, 말 10필에 희생됐을 뿐이지 무슨 1200명 희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사사키 다루하키라는 사람이 1985년에 조선전쟁사로서의 한국 독립운동의 연구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독립신문, 우리 독립신문은 1920년 12월 달에 발행된 독립신문에서는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을 157명을 사살을 했고 중상자 200여 명, 독립군 사망은 4명으로 독립신문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 1200여 명, 중상자 500여 명, 독립군 사상자는 약 150여 명으로 이렇게 신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윤이라는 동북아 역사대단의 장세윤 박사나 이런 분들이 주장에 의하면 뭐냐, 실질적으로 이 전투 결과들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랬을 때 봉오동 전투에서는 157명이 아니라 한 100여 명 정도 사살을 당했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한 400에서 500여 명이 살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청산리 전투랄지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는 피해를 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약간 가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에서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가정을 해서 어떤 그 부대원들에게 혹은 다른 군대에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어떤 그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부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내가 이야기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가지는 그 전투의 의미는 사상자가 몇 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이 엄청난 100여 명이 넘는 혹은 400~500명을 죽였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은 과장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상자는 들쑥날쑥해서 그 과장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쟁 대첩에서 본질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 무장투쟁사에서 독립운동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대첩이다. 그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유시 참변시 대한의용군은 무장해제에 참여를 했는가?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칼럼들을 어떻게 이 사항을 교명하게 이렇게 이 일반 대중들을 이렇게 혼동하게 하고 선동을 하는지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칼럼입니다. 21년 8월 25일 날 나온 칼럼인데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지. 가담했는지는 홍범도는 순순히 무장 해제하는 편에 섰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사할린 의용대에서 자유한인대대인 이르츠쿠파 고려공산당 그쪽 자유한인대대로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맞아요. 홍범도가 독립군을 공격하는 데까지 가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립군을 공격하는, 여기서 독립군은 뭐냐? 사할린 의용대예요. 국동공화국 지원을 받은 상해파 고려공산당 애하에 지원을 받은 이 사할린 의용대를 공격하는 데까지는 가담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자유시 참변 보고로 레닌을 만났을 때 레닌이 서명이 새겨진 권총과 금화 100루블을 상으로 받은 사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 농구로입니다. 두 번째 농구는 뭐냐? 자유시 참변에서 당한 김창수와 김호남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중립적이었다기 보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시 참변 보고로 레닌의 이 부분도 또 논쟁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1921년도에 12월 달에부터 1921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22년 2월 달까지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주체가 돼서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이 56명이 참가를 해요. 그 중에서 바로 홍범도 장군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이 그 트로츠키도 만나게 되고 이 레닌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단독 그 면담을 하게 돼요. 그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 56명 중에서 유일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 홍범도 장군이 그때 레닌한테 이 상을 받습니다. 이 상을 받는 이게 뭐냐? 자유시 참변에서 공헌을 했다, 기여를 했다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홍범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모스크바로 클레멘궁으로 계속 보고가 들어갔었어요. 실은 이 홍범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의병투쟁했고 또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나 크고 작은 많은 전투를 해서 혁혁한 공이 세워졌다. 일본군을 상대로. 당시에 적군에게 있어서 레닌에게 있어서 그 적은 누구냐? 일본군이요. 시베리아 출병한 일본군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그 시베리아 출병을 상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 만주에 있는 이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대격파를 했다는 것은 이 볼셰비키 레닌의 볼셰비키 이쪽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상징적인 사람인 거죠.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세력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공로로 이 상을 주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한 기여 공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일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럼에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뭐냐? 아, 정말 그랬구나.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렇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유혈 참사라는 보고서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레닌에게 또 이 트로츠키나 이쪽 그 당 중앙 간부들에게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자유시 유혈 참사입니다. 유혈 참사라는 말에는 거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레닌이 모든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당시 코민테네 동양 비서부의 비서부장이었던 슈미카르 이 사람을 거기서 보직 해임을 시킵니다. 파면을 시키고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 이란 대사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어떤 그 문헌에도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중들이 접하는데 우리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접하는 자료에는 일체 그런 자료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그게 정식으로 이제 그게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동양 비서부장이 결국은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한 마지막 그 책임을 물고 동양 비서부 부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을 당하고 파면당하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저 이란 그 대사로 좌천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저기로 해서 이 백루브를 받아요. 정확하게 문헌에 쓰여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독립무장 투쟁을 빨치산 투쟁이라고 해요.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빨치산 투쟁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정하여 레닌이 이 상을 수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유시 참변에 당한 그 김창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유시 참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어떤 그 증거도 또 없어요. 아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활동에서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뭐해서 뭔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원한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서 여기서 자유시 참변에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암살을 하려고 했다? 이것도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냐?
핵심 자료가 아닌 그 근처의 주변 자료만 가지고 마치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당고기 이소련의 주장하는 그 장모 학자의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패턴들이. 주변적인 자료만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부정을 하는 그러한 행태는 정말 우리 학자 연구자들이 지양해야 할 문제고요. 또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쪽 부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우리 그 누구요? 한국 외대 그 반병률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후에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전화 인터뷰를 해서 시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동희는 소련 공산당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은 200만 루블입니다. 한국의 독립군을 소련군을 편입시키려는 흉기를 가졌다. 자유시에 모인 4,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약속한 소련군 볼셰비키 정부는 이들 적군들을 강제로 편입시키려 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한인들을 1921년 6월 27일, 28일에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그때 자, 뭐 여기까지는 이동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임시정부를 지원해줬던 그 돈도 그걸 횡령했던 사람들이 해서 그 국무총리에 사직을 하고 또 간도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또 뭐 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분의 이 행적들은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홍범도는 소련군의 편에서 학살에 가담했다.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잘못된 가짜 정보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자, 홍 장군은 공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가? 자, 보십시오. 자, 이것도 논쟁이 뜨거워요. 자, 다른 것은 뭡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무렵부터 그는 볼셰비키 이념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의 일이니 그는 빨치산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이다.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이념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보인다. 예? 무슨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무엇인지 저기 하고 이 이념에 경도됐다는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리적인 여건상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었고, 또 러시아는 그 당시에 볼셰비키는 일본군, 시베리아를 출병한 일본군하고 백군하고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했죠. 서로 간에. 우리는 그네들에게 안전한 은신처, 무기, 식량, 의복을 지원받고, 그러면서 또 일본군하고 상대를 하고, 때로는 백군하고도 상대를 하고요. 이런 편의적인 입장에서 러시아를 이용한 거지, 우리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지청천 이런 많은 그 최진동 안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마르크스 이론이 무엇이고 자본이 뭘 알고 제국주의 이론이 뭔지 알고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그 같이 부하내동했다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반역사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37년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를 겪으면서도 말년에 파시스트와 싸우는데 나가겠다고 나서는 등 소련 정부에 충성했다. 이 소련 정부에 충성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940년에 그러니까 독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련하고 독일하고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이제 이렇게 군대하고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이때 독일은 또 일본하고 삼국 동맹을 체결했던 동맹 국가들이에요. 그때 이 파시스트가 싸우는데 나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40년대 초반에 43년에 돌아가셨지만 40년도에 이 홍범도 장군이 저 독일 놈들과 싸우는 것은 결국은 일본 놈들과 싸우는 것이 같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독일군을 싸울 수 있도록 좀 우리 나를 군대로 좀 징집해달라. 몇 번 그 기관에 가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니까 계속 거절을 당해요. 그때 그 노후한 몸을 이끌고도 그런 어떤 투쟁의 어떤 그 정신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이 소련 정부에 소련 공산당에 충성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칼럼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들은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 칼럼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일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은 뭐냐? 지금 제가 쭉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유해 봉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돌아간 동향을 보니까 결국은 이념 프레임에 넣었더라. 좌파 정권이니까, 진보 정권이니까 당연히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니까 빨갱이니까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 이념의 프레임에 넣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여론을 조장하고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AI 시대를 달리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과거 진보 보수 좌우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도 짓밟아도 되는 건지, 역사는요, 역사 그 자체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한 인물, 한 시대의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현재 잣대로 의자에 앉아서 어디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초군 모피 풍천노숙하면서 독립투쟁을 했던 게 자기의 안위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누라, 와이프, 아내와 아들도 두 아들이 있던 두 아들 다 잃어요. 이런 그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다 독립무장투쟁을 위해서 다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되고, 그런 분을 그냥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니까 빨갱이다. 자유시 참변의 그 현장에서 저쪽 편에 섰으니까 저 사람 했으니까 저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사실인 거냐,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아주 그냥 한 인물을 그렇게 폄하시키는 그런 행태, 이거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공과가 있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마오쩌둥의 그 사후 평가에서 07과삼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사건이나 어떤 조명을 볼 때 전체적인 시대 상황과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대로 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이 지금 걸어왔던 자유시 참변에서나 또는 사회주의 그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아무 증거나 근거 없이 그냥 그 결과론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일생을 다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철저하게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 장군에 대한 논쟁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직접적인 확실한 명확관화한 증거 자료가 없이
어떤 주변적인 어떤 자료들이랄지 그 정황만을 가지고 그 본질을 규정짓고 추정하려고 하는, 추정해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발 그 홍 장군님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와 업적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폄하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홍범도 장군, 여천 홍범도 장군은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1868년부터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943년 10월 25일 날 75년을 사시면서 이분의 생애를 봤을 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과 자기 부하들,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한인 우리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일생을 다 바쳤다. 이런 분들을 편파적인 말도 안 되는 증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런 행태는 과감하게 지양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